자, 수업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이제 이중매매 법률 관계 하도록 하겠어요. 이중매매 법률 관계인데 기본서 71페이지인데 0.5번 이중매매 법률 관계 일단 거기 별표를 하시고 이중매매 법률 관계다 별표를 하고 내용은 자 교환에다가 유효한 경우 그다음 무효한 경우 다 정리를 해가지고 왔으니까 일단 교환 설명 듣고 교환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먼저 칠판 봅시다. 갑 건물 가지고 있고 이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을과 체결한 건 이거는 제1매매는 제1매매. 그럼 이때 제1매매 계약 그랬으니까 갑의 이름 뭘까요? 갑은 매도인, 을의 이름 뭐죠? 아니 매수인인데 제1매수인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중매매라는 건 누가 두 번 파는 거예요? 갑이 두 번 파는 거죠. 갑이 을과 또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병과 또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중매매라는 겁니다. 갑이 을과 체결한 건 제1매매, 병과 또 계약을 체결한 건 제2매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는 이름 뭐예요? 병의 이름은 제2매수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요 이중매매라는 게 제1매매 계약과 제2매매 계약을 모두 다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2매매 계약만 말하는 거예요? 제2매매 계약만 말합니다. 잘 기억해 둡니다. 이중매매는 원칙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말하죠. 이중매매는 제2매매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제2매매 계약. 그러면 갑이 을과 계약을 체결해 놓고 난 다음에 병과 또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한 이유가 뭘까요? 이게 계약 자의 원칙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갑이 을과 계약을 체결할 거냐 병과 계약을 체결할 거냐 자체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매매는 유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 요 을이 먼저 계약을 체결했고 병은 나중에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럼 이때 을이 우선할까요? 병이 우선할까요? 을이 우선한다, 병이 우선한다. 여기는 우열이 없어요. 왜냐하면 얘도 매매 계약만 체결한 사람이니까 물권자다, 채권자. 얘도 매매 계약만 체결한 사람이니까 물권자다, 채권자. 그 채권자는 그 선호가 없고 그냥 채권자끼리 서로 평등해요. 이때는 선행주의라고 해서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려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이 뒤늦게 계약을 체결하긴 했지만 얘가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경려받은 겁니다. 이때는 누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중매매가 유효하고 따라서 병 앞으로 등기가 됐으니까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요임은 불가능하게 된 거죠. 얘는 원시적 불능이다, 후발적 불능이다. 후발적 불능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소유권 이전이 가능했다가 나중에 불가능하게 된 거니까 원시적 불능이다, 후발적 불능이다. 후발적 불능. 그럼 이때 요 제1매매 계약의 효력은 유효가 돼요, 무효가 돼요? 얘도 유효죠. 왜냐면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당해 법률행위 효력은 유효, 무효? 유효. 그러면 이때 제1매매 계약도 유효한 건 맞는데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됐고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에게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갑 자기가 병한테 팔았기 때문에 갑 자기 때문에 을에게 소유권 이전을 못하게 된 거니까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갑에게 규책 사유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거니까 이때는 채무불이행 문제로 성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을은 갑과 이전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죠. 해제. 이때 채무불이행 유형 중에 이행지체예요, 이행불능이에요, 불완전 이행이에요? 이행불능이죠. 이행불능이니까 뭐 없이 최고 없이 곧바로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채무를 원인으로 계약 해지도 할 수 있지만 을은 자기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해제가 무슨 해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법정해제.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게 법정해제고 법정해제의 경우에는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중매매가 유효할 때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 을은 갑과 이전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하는 문제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랬죠. 아까 언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그랬죠. 제2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뭐 했을 때? 적극가담했을 때. 적극가담론을 할 테니까 얘도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칠판을 보세요. 자, 갑 건물 가지고 있고 이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을로부터 이제 중도금 받은 거예요. 중도금 받고 갑이 병이라는 사람과 또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중도금 받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줬다는 거예요. 먼저 형사 문제 하나 처리합시다.
그럼 이때 중도금 지급받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주면 갑에게 범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중도금 받고 병한테 팔았다는 겁니다. 그럼 갑은 깜빵 간다, 안 간다? 간다, 안 간다? 간다는 거예요. 간다. 무슨 죄로 갈까요? 죄목 뭘까요? 어떤 죄명으로 하죠? 이게 배임죄라는 거예요. 배임죄. 일단 중도금 받고 병한테 팔고 등기를 넘겨주면 깜빵 가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수업할 때 어떤 분이 자기는 중도금 받고 팔았는데도 깜빵 안 갔다는 거예요. 깜빵 안 갔다는 거예요. 내가 알겠어요. 고발해 드릴게요. 그랬죠. 자, 이게 만약에 계약금 지급받은 상태에서 병한테 팔았다 그럼 범죄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이행 착수 전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걸 무슨 해지라고 배웠죠? 열자. 용어로 만들어내지 말고 열자.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무슨 해제?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그런데 그럼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병한테 팔면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면 되는 거니까 절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도금을 지급받으면 갑이라는 사람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가 생겨요. 즉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자가 임무에 위배해서 손해를 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에게 성립하는 범죄가 이게 무슨 죄다? 배임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배임행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립하는 죄명이 배임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일단 형사문제 하나 처리했고 다시 민사문제로 봅시다. 그럼 이게 배임죄가 되는 거하고 상관없이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대신 뭐 중도금 받고 팔았든 뭐 계약금 받고 팔았든 이중매매 자체는 유효해요. 다만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했다는 겁니다. 다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했다면 이 두 번째 제2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돼서 유효, 무효. 그러니까 뭐가 됐을 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적극가담. 그러면 어느 정도 해야 적극가담인지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죠. 그럼 7번 봅시다. 먼저 요 병이라는 사람이 갑이 이미 을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걸 다 알고도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다시 병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미 을과 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중도금을 다 받았다는 걸 알고도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면 이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하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절대 아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 적극가담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이게 반드시 꼭 들어야 됩니다. 알고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요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이미 을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을 병이 알고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요청하거나 유도하거나 회유하거나 권유하거나 설득해서 계약에 이르는 정도는 돼야 적극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거냐면 병이라는 사람 쪽에서 이제 갑이 이미 을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걸 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중매매라는 건 민형사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일도 없고 네가 깜빵 갈 일도 없다. 그러니까 민형사상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팔아라고 요청을 해야만 적극가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 적극가담이다, 아니다. 아니고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요청해야만 적극가담이 되는 겁니다. 이 단어 반드시 꼭 들어야 됩니다. 알고 뭐 했을 때? 요청했을 때라야 적극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적극가담하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건 맞는데 무효는 누가 주장할 수 있죠?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죠. 누구든지. 그다음 그럼 가장매매 계약이 무효. 그다음 풍조원의 표시도 무효. 반사적 법률행위도 무효. 그럼 무효는 다 누가 주장할 수 있다. 누구든지. 그리고 무효는 언제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죠?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무효는 주장 기간의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내용을 배웠어요. 자, 그러면 요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한 이중매매는 무효인 거 맞는데 요 갑하고 병도 무효 주장할 수 있지만 을이라는 사람도 너네들 사이의 계약은 무효다라고 을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을은 무효를 주장해서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직접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하는 건 돼야 안 돼요. 너네들 사이의 계약은 무효니까 병 나 앞으로 된 등기를 말소해 이렇게 청구하는 건 돼야 안 돼요. 직접 청구가 되려면 두 사람 사이에 계약 관계가 있거나 세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을과 병은 계약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세 사람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도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직접 등기 말소 청구하는 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대신 을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될까 안 될까요? 이건 돼요. 자, 이때 직접 안 되는 건 요 등기 말소 청구하는 게 안 되는 거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되는 건데 얘는 조금 시험범위 넘는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들어두세요. 뭐냐면 요 을은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지고 있죠. 이건 사람이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거라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이 갑의 배임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겁니다. 이건 고의로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침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의 배임행에 적극 가담했다는 건 결국 을의 권리를 침해한 거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결국 불법 행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행위를 저지른 거니까 결국 을은 불법 행위를 했다는 걸 이유로 병이라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등기 말소 청구하는 건 안 되고 직접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이유로? 불법 행위를 했다는 걸 이유로.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매도인의 배임행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했다는 겁니다. 그럼 직접 등기 말소 청구하는 건 안 되고 되는 방법은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해서 소유권 가져오는 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옵니다.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대위권 내용 자체는 쉬워요. 그런데 이게 시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왜 되는지 안 되는지 이유는 시험 문제, 요건은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결론 정도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내용을 잘 들여다봅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1,000만 원의 돈을 이렇게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 화살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누가 채권자가 되는 거죠? 을이 채권자, 갑이 채무자. 그 다음에 병이라는 사람이 건물 가지고 있고 갑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을 증여해 주기로 한 겁니다. 누구한테 증여해 주기로 한 거예요? 좀 보고 읽으세요. 보고. 누구한테 증여해 주기로 한 거예요? 병이죠, 병. 병이 갑에게 증여해 주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 갑은 병이라는 사람이 증여해 주겠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증여 계약을 원인으로 갑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을은 갑에게 1,000만 원의 돈을 빌려 주었고 갑이라는 사람은 증여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병에게 등기 청구를 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져오면 갑에게 재산이 생긴 거죠.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도 갑을 상대로 재판을 하고 난 다음에 갑의 건물에 대해서 충분히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데 갑이 병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고 갑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갑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갑의 권리를 을이 대신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걸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말합니다. 채권자 대위권은 내용은 쉬워요. 을은 갑에게 권리가 있고 갑은 병에게 권리가 있을 때 갑의 권리를 을이 대신 행사하는 걸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을은 갑에게 뭐가 있고 권리가 있고 갑은 병에게 권리가 있을 때 누구의 권리를? 갑의 권리를 을이 대신 행사하는 걸 이걸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채권자 대위권은 을이 병을 상대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라고 얘기하는 건 안 돼요. 왜냐하면 누구의 권리를 누가 대신 행사하는 거죠? 갑의 권리를 을이 대신 행사하는 거니까 병을 상대로 병론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라라고 청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청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칠판에 와서 요 매도인의 배임행에 제2매수인이 적과 가담했을 때 이중매매가 유효 무효? 무효. 이때 제1매수인은 직접 제2매수인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되는 건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통해서 소유권 가져오는 건 된다는 겁니다. 즉 요 을은 병을 상대로 병론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라. 갑론은 다시 나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라. 이렇게 순차적으로 청구해서 채권자 대위권을 통해서 소유권 가져오는 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이때 이 채권자 대위권은 을은 갑에게 권리가 있고 갑은 병에게 권리가 있을 때 누구의 권리를 누가 대신 행사하는 거예요? 갑의 권리를 을이 대신 행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을은 갑에게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권리 있죠.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원래 요 갑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불법원 인급을 한 사람이라서 원래는 반환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 을이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할 때는 갑은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반환 청구권이 있는 것처럼 취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을이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때는 갑은 병한테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봐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실제로 갑에게 권리가 있고 갑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반환 청구권이 있는 것처럼 취급이 된 거니까 갑의 권리를 을이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또 하나 외워둬야 될 건 이때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통해서 소유권 가져오는 건 된다 안 된다?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요 갑의 배임행에 병이라는 사람이 적극 가담했다는 겁니다. 요 제2 매매 계약을 을이라는 사람이 채권자 취소권을 통해서 취소하는 건 될까 안 될까요? 요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되는 건 뭐만 되고 채권자 대위권만 되고 채권자 취소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시험에 그 채권자 취소권이 안 된다는 결론이 중요해요? 안 되는 이유가 중요해요? 결론이요, 결론.
왜냐면 채권자 대위권이 되는 이유, 채권자 취득권이 안 되는 이유는 얘네들이 시험 문제 낼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얘네들 자체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론 정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만 되고 채권자 대위권만 되고 채권자 취득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거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제가 설명은 해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이건 채권자 취득권은 뭐냐면 칠판을 볼까요? 내용은 똑같아요. 자, 을이 갑에게 1,000만 원의 돈을 이렇게 빌려준 겁니다. 화살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누가 채권자죠? 을이 채권자. 그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건물이 갑의 요 말이 반드시 나와요. 채권자 취득권을 물어볼 땐 이 표현이 반드시 나옵니다. 이 건물이 갑의 어떤 재산이다. 유일한 재산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유일한 재산인 건물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확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하는 걸 확 넘겨줘 버린 겁니다. 그러면 요 을은 갑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고 재판하고 난 다음에 이 건물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유일한 건물을 병이라는 사람이 확 증여를 해줘 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채권자의 강제 집행이 쉬워진다, 어려워진다, 어려워지죠. 자, 이런 행위를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매우 어렵게 하는 행위라고 해서 이걸 사해 행위라고 말합니다. 무슨 행위? 사해 행위. 채권자를 매우 해롭게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갑과 병이 체결한 이 계약을 을이라는 사람이 직접 자기가 취소할 수 있고 병에게 넘어간 재산을 갑에게 원상 회복시켜 둘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채권자 취득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신 중요한 건 뭐냐면 채권자 취득권 행사를 하려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을이 갑에게 무슨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금전 채권. 다시 을이 갑에게 무슨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팔아치워 버렸을 때 이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채무자에게 재산을 되돌려 놓는 게 이게 채권자 취득권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까 제1 매수인은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통해서 소유권 가져오는 건 돼도 채권자 취득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죠. 안 되는 이유가 간단해요. 자, 여기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을은 갑에게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죠?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지고 있는 거니까 얘는 금전 채권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을의 채권이 뭐가 아니어서 금전 채권이 아니어서 채권자 취득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는 됐죠? 근데 채권자 취득권이 안 된다는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안 된다는 결론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외워둡니다. 뭐는 되고 채권자 대위권은 되고 채권자 취득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교환에다가 요 내용을 잘 표시합니다. 요 내용. 자, 어느 정도가 돼야 적법가담이 되는 거예요? 일단 요거 써야 되죠? 뭐 했을 때? 알고 요청했을 때. 그다음에 그 교환에 쭉 여백 활용해서요. 요 네 가지를 잘 다 표시합니다. 요게 이중 매매 풀 때 객관식에 답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잘 체크를 합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먼저 을은 병에게 직접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다음 을은 병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다음 소유권 회복 방법으로 뭐는 되고 채권자 대위권은 되는데 채권자 취득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남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제2 매수인 병 얘가 목적물을 정이라는 사람에게 되팔았어요. 전매하고 제3자 정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법가담에서 소유권 등기를 받은 다음에 병이 또 정한테 또 되팔았다는 겁니다. 얘는 선이에요. 선이 몰랐다 이 말이죠. 몰랐다. 뭘 몰랐다는 거죠? 정은 무엇을 모르고 샀다. 이거 적법가담 사실. 갑의 배임행위에 병이 적법가담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샀다는 겁니다. 밑에 이 선의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잘 표시합니다.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죠. 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자, 긴 말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말하면 돼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 그럼 아까 절대적 무효는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절대적 무효죠. 또 이상하게 하지 마시고 다시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게 절대적 무효고 절대적 무효는
제3자가 선이어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이라는 사람은 선이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결국 쉽게 얘기하면 아까 제1매수인이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해 와야 된다 그랬죠. 결국 을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줘야 되니까 정은 선이어도 소유권 취득시켜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신 얘는 소유권 취득은 안 되지만 병이라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있죠.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죠. 담보 책임. 담보 책임 하자가 전, 일, 수, 용, 저 특중 중에 뭘까요? 이게 전보탄인에 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보겠어요. 같이 한번 얘기합시다. 일단 문제 잘 읽어볼까요?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 일단 중도금 동그라미 합시다.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중도금 지급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중도금 지급받았으니까 이건 뭐가 됐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이건 이행 착수가 됐다는 생각을 해야 되죠. 자, 그다음에 그 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은 갑과 X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연결을 마쳤다. 일단 알고 있는 병 그랬으니까 이건 적법가담 됐다 안 됐다? 안 된 거죠. 아까 아는 것만 가지고는 적법가담이다 아니다. 아니고 알고 뭘 해야 돼요? 요청. 요청이라는 단어는 없죠. 적법가담 아직 안 된 겁니다. 1번 갑은 계약금의 계획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건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죠. 중도금 지급받은 거니까 뭐가 된 거죠? 이행 착수가 된 거죠. 그럼 계약금의 계획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게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지인데 이건 이미 이행 착수가 돼버린 거니까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지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다음에 알고 있는 병 그랬으니까 적법가담 아니고 따라서 누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병이 소유권 취득한 겁니다. 따라서 2번 병은 X 건물에 소유권 취득한다. OX 5. 3번 읽어볼까요? 따라서 병이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가 불가능하게 된 거죠. 이건 채무불이행 문제고 그 중에서 이행불능이니까 뭐 없이 최고 없이 곧바로 X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죠? 그럼 4번에 갑시다. 4번 갑의 배임행위에 병이 적법가담한 경우에도 적법가담 동그라미. 그러니까 문제는 적법가담이 아닌데 여기는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은 적법가담이 아니지만 요 4번은 적법가담이 된 걸 전제로 풀어봐라는 겁니다. 그럼 적법가담은 알고 뭐 했을 때? 요청했을 때. 그럼 적법가담이 된 경우에는 두 번째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돼서 무효가 되는 거 맞죠? 자, 근데 이때도 을은 직접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직접 말소 등기 청구는 안 되고 되는 방법은 뭐였죠? 소유권 가져오는 방법은 채권자, 대위권, 손해배상 청구는 되는 거고 그다음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통해서 소유권 가져오는 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위 4의 경우 그랬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적법가담이 된 걸 전제로 풀어봐라는 겁니다. 적법가담 된 경우에 병으로부터 X 건물을 양수한 선의의 정은 갑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요 선의의 정 이유도에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매매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건 OX, X. 자, 답 뭘 골라줘야 돼요? 5번. 자, 이렇게 이중매매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다 전달해드렸어요. 이중매매는 더 이상 다뤄줄 게 없을 정도로 다 해놨으니까 교환 가지고 이중매매가 유효할 때 법률관계, 적법가담이 돼서 무효가 됐을 때 법률관계를 꼭 강의를 다시 들으면서 제대로 잘 정리를 해놓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반사적 법률행위고요. 그 다음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 해봅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조문이 104조죠. 104조. 자, 그럼 기본소로 73페이지인데요. 거기 양가로 3번에 요건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73페이지 양가로 3번 요건에다 별표. 자, 강의 다시 듣고 교환에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복수 문제 풀고 그래도 시간 남으면 기본소 보는 건데 별표해드린 부분만 잘 유념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104조 조문 한번 읽어봅시다.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교환에다가 제가 정리를 해놨죠. 또는 동그라미 하고 으로 인하여 비출하고 무효 동그라미 합니다. 자, 먼저 공박, 경솔, 및 그러면 틀려요. 및 일대하고 또는 일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만약에 공박, 경솔, 및 무경 그러면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되고 또는은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으로 인하여 밑에다가 이용 의사를 쓸까요? 으로 인하여. 공박, 경솔, 무경, 으로 인하여. 이게 국어적으로 말하면 공박, 경솔, 무경은 때문에인데 좀
넓게 해석을 하면 궁박, 경솔, 무경을 이용하여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근거로 우리 판례는 이용의사가 꼭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효를 한다고 딱 끝나죠. 따라서 역시 무효로서 선의 제담직에 대항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건 무슨 무효일까요?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자, 요 104조 조문을 가지고 이제 불공정한 법률의 요건을 좀 뽑아내 봅시다. 첫 번째는 현저하게 공정을 이뤄야 되니까 첫 번째 요건이 이겁니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뭐가 있어야 한다. 현저한 불균형. 갑이 소유권 넘겨주는 게 급부라면 을이 돈 주는 게 이게 반대급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피해자에게는 어떤 사정이 있어야 되죠?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한 사정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폭리자에게는 어떤 뭐가 있어야 돼? 이용의사. 이용의사 다른 말로 악의. 여기는 그 어떤 사정을 안다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나쁜 의도라는 겁니다. 나쁜 의도. 이용의사, 악의. 여기는 같은 말이에요. 말 그대로 나쁜 의도라는 의미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선의 이야기할 때 악의가 아니고 나쁜 의도, 이용의사를 말하는 표현인 겁니다. 자, 그다음 최근에 시험에 가장 강조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그럼 이때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언제냐면 이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까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입니다. 궁박, 경솔, 무경험도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 이용의사도 언제 있어야 된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 계약 같으면 계약 체결 시에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늘 나오는 사례가 있죠. 이게 노인 사례. 노인 사례 해봅시다. 자, 갑 노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 이건 제가 금액은 제가 이제 살짝 바꿨어요. 갑 노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 3억짜리고요. 3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고, 갑 노인은 이번 79세. 79세. 갑 노인 도시에 살아요, 농촌에 살아요? 이분 농촌에 거주하시고, 이분은 똑똑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제가 어리석다한 게 아니고 이제 판결 요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갑 노인은 평소에 어리석은 사람인 것으로 인정된다는 표현이 나와요. 결국 평생 농사만 지어서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어르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을이라는 사람의 갑의 건물을 날려먹으려고 갑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건물은 무려 시가로 1억 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3억짜리 건물을 1억 원이라고 말하는 건 이건 사기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기에 해당되면 사기를 이유로 뭐 하면 되죠?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이건 3억짜리 건물을 1억 원이라고 말하는 건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야.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손실 보려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익 보려고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시가보다 높은 금액을 시가라고 말하는 거, 시가보다 낮은 금액을 시가라고 말하는 거, 아예 시가를 묵비하는 건 절대 사기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일단 3억짜리 건물을 1억 원이라고 말하는 건 사기가 아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조로 보통 계약금은 매매 대금의 몇 프로에 해당되는 걸 계약금으로 주죠? 10%. 여기는 무려 30%에 해당되는 걸 계약금으로 준 거예요. 계약금을 왕창 주고 왕창. 그럼 얼마 줬다는 얘기예요? 3천. 그러니까 갑도인이 1억 원이 큰 돈인지 알고도 3천이라는 돈이 확 생기니까 덜컥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 계약의 특징적인 내용은 뭐냐면 매매 계약을 체결한 바로 다음날 중도금을 지급한 거예요. 보통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주고 시간제 간격을 두고 중도금 또 시간제 간격을 두고 잔금 보통 이렇게 지급하죠. 근데 을 쪽에서 계약 체결한 바로 다음날 중도금을 지급한 이유가 뭘까요? 중도금 지급한 이유는 그러면 중도금 지급해버렸다. 그러면 갑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고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즉 갑도인으로 하여금 무엇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열자를 말하는 게 중요하죠. 무엇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지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도금을 지급한 겁니다. 결국 갑도인은 3억짜리 건물에 대해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준 거고 을도 도합 1억 원의 돈을 이제 갑에게 지급한 겁니다. 그러면 3억짜리 건물을 을이 1억 원에 거의 날라먹은 거니까 이건 폭리행위를 취한 거죠. 이게 바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겁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하면 갑의 이름 뭘까요? 피해자. 을은 폭리를 취한 사람이니까 폭리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해결해 봐야 되겠어요? 그럼 아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려면 먼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뭐가 있어야 한다?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 그랬죠? 현저한 불균형. 다음 두 번째,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한 사정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폭리자에게 뭐가 있어야 한다? 이용의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씩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요 현저한 불균형이 되려면 시가의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금액을 잘 봐야 돼요. 3억, 1억이니까 3배 맞죠? 2배 차이 나는 건 현저한 불균형이 아닙니다. 현저한 불균형은 3배 이상 차이가 나야 돼요. 3배 차이 나니까 현저한 불균형 해당돼야 안 돼요. 되죠? 그 다음 궁박이라는 건 급박한 곤궁을 말하는 겁니다. 궁 더하기 박인데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돈이 없다. 그건 경제적 공박에 해당되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쫓긴다. 정신적 공박도 공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솔은 보통 저 사람 경솔해라고 말할 때 그 의미 그대로입니다. 보통 일반 사람이 베푸는 주의를 하지 않는 게 이게 경솔이고요. 무경험은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주의하실 건 이 노인 사례의 경우에 갑도인이 무경험이다. 그 말은 경험이 없다. 그 말은 갑도인이 매매 계약을 해본 경험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특정 거래를 해본 경험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뜻인 거예요. 일반적인 생활 경험의 부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궁박, 경솔, 무경험은 다 갖춰야 돼요? 어느 하나만 갖추면 돼요? 어느 하나만. 그럼 일단 갑도인은 궁박에 해당돼야 한대요. 이 건물을 1억 원에 팔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쪼들림, 심리적인 쫓김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궁박 해당되지 않고 경솔 해당돼야 한대요. 경솔? 해당되죠. 우리 보통 물건 팔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알아보죠? 시세, 시가부터 알아보죠. 근데 그걸 안 알아본 거니까 경솔 해당돼야 한대요. 되고 무경험 해당돼야 한대요. 이게 결정타죠. 농촌에 거주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니까 세상 물정을 잘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럼 무경험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 가지 중 두 가지 해당됐으니까 두 번째 요건 통과. 세 번째, 폭리자에게 뭐가 있어야 한다. 이용의사. 을에게 이용의사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계약 체결한 바로 다음날 중도금을 지급한 걸 보면 날로 먹으려고 한 흔적이 엿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용의사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결국 세 가지 요건에 다 해당됐으니까 이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 다만 이때 요 갑이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A라는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면 궁박, 경솔, 무경험은 각각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일단 요 궁박은 급박한 곤공을 말하는 거니까 이건 본인 쪽의 사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 그러니까 궁박한 사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대리인 쪽이 아니고 이는 본인 쪽의 사정, 본인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솔하고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건 대리인. 왜냐하면 법률행위를 할 때 경솔하게 되고 법률행위 할 때 경험이 없게 마련이죠. 따라서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자, 요 세 가지 요건에 다 해당이 됐으니까 이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럼 이때 또 갑이라는 사람은 너랑 체결한 계약이 무효니까 다시 건물을 나한테 돌려줘. 이렇게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 나오는 게 이거예요. 불법 원인급여. 아까 몇 조라 그랬죠? 746조. 본문 단서로 되어 있는데 또 한번 읽어보겠어요? 본문 읽어봅시다.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결국 746조 본문이 적용되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단서. 그러나 그 불법 원인이 누구에게만 있는 때에는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매매 계약에 대해서 갑은 을한테 뭘 줬죠? 건물. 매매 계약에 대해서 을은 뭘 준 거죠? 대금 준 거죠. 둘 다 급여를 한 겁니다. 먼저 갑의 급여를 기준으로 할 때 갑은 물건을 준 사람이니까 이 사람 뭐가 되는 거죠? 급여자. 갑의 급여를 기준으로 할 때 을은 소유권 취득한 사람이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수익자. 자, 그럼 이때 갑이 반환 청구를 할 때 746조 본문이 적용될까요? 단서가 적용될까요? 단서가 적용되죠. 갑의 급여를 기준으로 할 때 수익자는 누구예요? 을. 이때 요 노인 사례는 을에게만 불법의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즉 갑의 급여를 기준으로 할 때 을은 수익자고 수익자 을에게만 불법의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갑이 반환 청구할 때는 본문이 적용된다. 단서가 적용된다. 단서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럼 단서가 적용되니까 결론은 뭐예요? 갑은 을에게 3억짜리 건물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을도 급여했죠. 을도 1억 원의 돈을 갑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을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면 을은 돈을 준 사람이니까 뭐가 되죠? 급여자. 을의 돈을 갑은 받은 사람이니까 을의 급여를 기준으로 할 때 갑은 돈을 받은 사람이니까 수익자가 되는 수익자. 자, 그럼 이때 요 을이 반환 청구할 때는 746조 본문이 적용될까요? 단서가 적용될까요? 단서는 적용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단서가 적용되려면 불법의 원인이 누구한테만 있어야 돼요? 수익자에게만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을의 급여를 기준으로 할 때 을은 급여자가 되고 갑은 수익자인데 이 노인은 오히려 피해를 당한 사람이지 불법의 원인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반환 청구할 때는 절대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뭐만 적용된다? 본문만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적용되니까 결국 을은 1억 원의 돈을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결국 법률 강의를 정리를 해보면 갑도인은 3억짜리 건물을 되찾아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을은 1억 원의 돈을 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갑도인이 1억 원의 돈을 돌려줄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그럼 값도 있는 3억짜리 건물 되찾아 가지고 오고 1억 원의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값도 있는 이분은 똑똑하신 분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분은 뭐 재산 정식의 대가죠. 재산 정식의 대가. 자, 요 내용을 보시고 지금 교환 빈칸 채워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법률 관계 정리하는 내용을 잘 표시하기 바랍니다. 갑이 반환 청구할 때는 뭐가 적용된다? 본문이 갑이 반환 청구할 때는 본문이 단서가 적용된다. 단서가 적용돼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을이 반환 청구할 때 뭐가 적용돼서 본문이 적용돼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문제 좀 다뤄봅시다. 문제 풀어볼까요? 문제 풀어보세요. 신중하게 잘 푸셔야 돼요.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먼저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문제 형태를 잘 기억합니다. 아마 여러분 시험장 가면 다 이런 류의 문제를 만나게 될 거예요. 최근은 박스가 많지도 않아요. 3개, 많아야 4개. 근데 이 어느 하나라도 정확하게 모르면 아예 답을 못 고르는 문제가 앞으로 계속 이런 쉬운 문제가 날 거예요. 자, 먼저 기억합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인지의 여부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5의 X예요. 5. 이건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현저한 불균형이 없다가 나중에 현저한 불균형이 생겨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 그다음 니은번 거래 피해 당사자가 궁박하여야 하며 그 밖에 그 거래가 피해자의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5의 X예요.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그 밖에가 틀렸죠. 일단 이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맞죠? 그 다음에 궁박하여 하면 쉼표 그 밖에 경솔 또는 무경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니은번 지문에 따르면 궁박 앤드 경솔일 때, 그 다음에 궁박 앤드 무경험일 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된다는 지문이죠. 아까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그랬으니까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되는 겁니다. 그 니은번은 뭐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 밖에 때문에 틀린 겁니다. 대리인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대리인, 궁박은 누구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뭐 골라야 돼요? 니은 하나 골라줘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 사회적 타당성도 2개 다 공부한 겁니다. 아까 확정은 언제까지?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랬고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죠?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그래서 원시적 불능이 아니면 가능성이라는 요건 통과할 수 있다고 그랬고 적법성에서 2개 공부했네요. 뭐가 뭐 같죠? 단속 복귀하고 효력 복귀. 효력 복귀 위반이 아니면 적법성이라는 요건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타당성에서 2개 공부한 겁니다.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먼저 반사회적 법률행위 조문이 어떻게 되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뭐라 한다? 무효로 한다. 그러나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그럼 어렵죠? 없고 104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는 법률행위는 뭐라 한다? 무효로 한다. 얘도 역시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그럼 절대적 무효는 뜻이 뭐예요? 무효로서 절대적으로 무효인 거 아니고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게 절대적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는 뜻이 뭐예요? 법률행위. 지금까지 다 법률행위에 관한 내용을 공부한 거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 그럼 이때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필수 불가결의 요소가 되는 건 뭐죠? 그게
의사표시죠. 그래서 2장에서 법률행위를 배우고 법률행위가 되려면 필수 불가결 요소가 의사표시니까 3장에서 의사표시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책으로 이제 어디 오냐면 88페이지 올까요? 88페이지 와서 자, 거기 보면 의사표시에 의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땡땡 하시고 하나 써놓읍시다. 의사표시에 의 땡땡 하시고 88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올까요? 점 1번 의사표시의 의. 자, 거기 법률 관계에 해당하는 말이나 행동이라고 쓸까요? 법률 관계에 해당하는 말이나 행동. 자, 의사표시가 되려면 적어도 법률 관계에는 해당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해당하는 말, 행동은 의사표시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자, 그렇게 해두고 먼저 칠판합시다. 의사표시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일정한 심리적 단계를 좀 거칩니다. 이건 청약 가지고 비웠으니까 청약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 청약에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그럼 청약을 기준으로 하면 갑의 이름 뭐죠? 청약자가 되고 을의 이름 뭐가 되죠? 상대방. 그 다음에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하면 갑은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니까 갑의 이름 뭐죠? 표의자. 을은 이름 뭐죠? 상대방. 의사표시를 한 사람을 표의자 또는 의사표시자 이렇게 부르는데 표의자로 통일해서 씁시다. 그럼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다른 데로 이사 가기 위해서 건물을 1억 원에 팔아야지라고 마음 먹고 을에게 말해봐야지 생각한 다음에 말로 했다.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다시 뭐 하기 위해서? 이사 가기 위해서 1억 원에 팔아야지라고 마음 먹고 을에게 말해봐야지 생각한 다음에 말로 했다.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씩 이름들이 다 있어요. 먼저 이사 가기 위해서라는 게 청약을 하게 된 이유라서에는 두 자로 동기라고 그럽니다. 동기. 그 다음에 1억 원에 팔아야지라고 마음 먹는 거. 이건 효과의사라고 그래. 교환 채울까요? 효과의사. 효과의사. 1억 원에 팔아야지라고 마음 먹는 건 효과의사. 그 다음 을에게 말해봐야지 생각하는 건 표시의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말로 했다, 편지를 보냈다. 이건 표시행위라고 합니다. 표시행위. 일단 요 네 단계를 좀 잘 기억합니다. 첫 번째 뭐죠? 동기. 그 다음에 효과의사. 그 다음 표시의사. 그 다음 표시행위. 동기, 효과의사, 표시의사, 표시행위.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학원 수강하게 된 동기는 다 뭐 비슷하죠. 뭐 자격증 따려고 동기, 그다음 계약을 해야지라고 마음 먹은 게 효과의사, 데스크에 알려봐야 되겠다 게 표시의사, 카드를 긁었다 이게 표시행위가 되는 겁니다. 다시 의사표시가 성립하는 심리적 과정 4단계 해봅시다. 동기, 효과의사, 표시의사, 표시행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동기라는 게 이 사람 마음속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쉽게 외부에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걸 두고 동기는 의사표시의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답니다. 자, 이렇게 표시할까요? 이 X의 뜻이 동기는 의사표시의 뭐가 아니다? 내용이 아니다 이겁니다. 내용 아니다 이거예요. 또 다수설에 따르면 표시의사 역시 의사표시의 내용이 아닌 겁니다. 결국 내용인 것 두 가지는 뭐죠? 효과의사하고 표시행위. 효과의사하고 표시행위.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의사 더하기 표시인데 이 의사는 효과의사를 말하는 거고 표시는 표시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다. 이렇게 개념 정의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1억 원에 팔아야지라고 마음 먹고 1억 원에 제대로 팔겠다고 제대로 표시행위를 한 겁니다. 이렇게 마음 먹은 효과의사하고 겉으로 드러난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건 무슨 의사표시? 정상적 의사표시라. 정상적 의사표시. 이때는 이 의사표시의 존재, 이건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인가요? 효력 요건인가요? 의사표시의 존재.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이건 법률행위 무슨 요건이죠? 성립 요건. 그 다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없을 것. 이건 무슨 요건이 되는 거죠? 얘는 효력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상적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성립 요건도 갖추었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 없으니까 효력 요건도 갖춘 거죠. 이때는 당사자가 뭐한 대로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다만 정상적 의사표시의 경우는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건 맞는데 언제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길까요? 교환 넘어가 볼까요? 이게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인데 거기다가 기본서 112페이지 쓸까요? 교환 10페이지 있죠? 제일 위에다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서 기본서 112페이지 쓸까요? 기본서 찾을 필요는 없어요. 기본서보다 제가 정리를 더 잘해가지고 왔어요. 자, 일단 조문 3가지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 효력 발생 시기에서는 이제 첫 번째 읽어봅시다. 상대방이 있는, 읽어보겠어요. 시작.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있는이 키워드예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 발생합니다.
도달한 때. 그다음 이항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의사 표시자가 읽어보겠어요. 시작. 의사 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하는 후 사망하거나 제한억자가 되어도 의사 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일단 잘 보실 부분이 뭐냐면 누가 사망한 거예요. 의사 표시자가, 그러니까 표의자가 사망을 한 경우라는 걸 잘 봐야 됩니다. 그다음 끝에 의사 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 뒤에다 쓰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빈칸을 만들어 두는 이유가 있는데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8자 쓰면 되겠어요. 도달하면 효력 발생. 도달하면 효력 발생. 갑이 표의자인데 의사 표시를 보내고 난 다음에 갑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또는 제한억자가 되어도 갑의 의사 표시가 을에게 뭐하면 도달하면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다음 또 3번 갑시다. 2번하고 3번 묶을까요? 2번하고 3번을 묶고 비교. 2번, 3번 묶고 비교. 그 시험 문제 풀 때 2번 상황인지 3번 상황인지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3번 한번 읽어보겠어요. 의사 표시에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 읽어봅시다. 시작. 의사 표시에 상대방이 의사 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억자인 경우에는 끊고 일단 누가 제한억자로 되어 있어요? 상대방. 상대방. 다시 의사 표시에 상대방이 의사 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억자라는 겁니다. 그럼 의사 표시자는 그 의사 표시로서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에다 씁시다.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효과 주장 불가. 효과 주장 불가. 대항할 수 없다는 건 효과 주장 불가. 대신 잘 읽어봐야 될 부분은 누가 대항할 수 없다 되죠? 의사 표시자. 그러니까 표의자가 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얘네들은 능력이 모자란 사람이다 보니까 능력 메꿔주려고 법정 대리인이 존재하죠.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 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후 동그라미입니다.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한억자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알았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으니까 표의자는 다시 의사 표시로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조금 사례 가지고 연습해 볼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한번 7번 봅시다. 일단 얘는 이름을 잘 붙일 줄 알아야 됩니다. 갑 건물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이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럼 갑의 이름 뭐예요? 매매 계약을 기준으로 하면 갑의 이름은 매도인, 을의 이름은 뇌수인.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볼까요? 누가 누구한테 사기를 친 거죠? 을이 갑에게 사기를 쳤다는 겁니다. 을은 사기친 사람이니까 얘는 이름 뭘까요? 사기자. 사기친 놈이니까 사기자. 갑의 이름 뭐죠? 사기당한 사람이니까 상대방에게 표현합니다. 피의자는 말은 없고요. 사기자, 상대방에게 표현합니다. 그 사기 강박할 때 그렇게 이름 붙였었어요. 자, 그 다음에 사기당했으니까 이 매매 계약은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죠. 취소. 너 갖다 붙이면 안 되고. 이때는 뭐 할 수 있다? 취소. 사기당했을 때, 강박당했을 때 해지는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 없애는 거죠. 자, 사기당했으니까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 그럼 취소를 기준으로 하면 갑은 취소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갑의 이름 뭘까요? 취소권자. 을의 이름은 상대방. 갑은 취소권자, 을은 상대방. 그다음 취소라는 건 다른 게 없고 그냥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되죠. 그 밑에 이 취소에 관한 의사표시, 이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하면 갑의 이름 뭐죠? 표의자. 을의 이름은 상대방. 자, 그 밑에 이 취소는 특별한 방식이 필요가 없죠. 취소하겠다고 전화해도 되고 그다음에 뭐 편지 같은 거 써서 내용 증명품 같은 거 보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럼 취소에 관한 편지 쓰는 거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편지 작성을 완료했어요. 취소에 관한 편지를 써서 이걸 우체통에 투입한 겁니다. 그리고 을의 주소지에 편지가 배달이 됐어요. 그다음에 을이 그 편지를 다 읽었다는 겁니다. 다시 편지를 작성해서 우체통에 투입하고 편지가 을의 주소지에 배달이 돼서 을이 그 편지를 다 읽었다는 겁니다. 먼저 요 편지 작성을 완료한 걸 써볼까요? 교환에다 써봅시다. 그럼 편지 작성을 완료한 건 뭐라고 부르죠? 두자. 이건 표백이라고 해요. 표백. 자기 의사를 겉으로 드러냈다고 해서 표백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체통에 투입한 건 이거 두자로 발신했다고 말하고 을의 주소지에 편지가 배달이 된 건 두자로 도달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을이 그 편지를 다 읽었다. 이건 요지했다고 말해요. 요지. 그러니까 요지라는 건 뭐 완료했다. 료자고 지라는 게 알지자입니다. 아는 걸 완료했다. 다 읽었다는 걸 요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지난번에 해제 공부할 때 해제하면 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된다고 배웠죠?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취소도 똑같아요. 취소하면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데 언제 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느냐 이겁니다. 표백한 때
발신한 때, 도달한 때, 요지한 때 중에 언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게 될까요? 그럼 이 네 단계 중에서 어느 것이 갑과 을의 이익을 가장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경우인가를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언제 취소의 효과가 생기도록 하는 게 가장 공평한 거죠? 도달이죠. 도달. 이게 발신은 우체통에 투입하게만 하면 계약의 효력이 끝나는 거니까 갑의 이익만 더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지는 을이 그 편지를 읽은 때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만약에 편지가 정상적으로 을에게 도달이 됐는데 을이 편지를 읽지 않으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겁니다. 요지주의는 요 상대방을 더 보호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갑과 을의 이익을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건 뭐다? 도달. 자, 그러면 취소는 상대방이 있는 경우예요? 없는 경우예요? 있는 경우죠. 그럼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 발생하는 거죠? 도달. 씁시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 발생한다? 도달한 때. 자, 그런데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 발생하게 될까요? 발신을 고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없는 경우니까 상대방한테 보낼 필요도 없어요. 이때는 뭐한테? 표백한테 의사표시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 발생하는 거죠? 도달한 때. 나중에 그 발신한 때 효력 생기는 예외적인 경우를 나중에 외워보도록 하겠어요. 근데 나중에 외우면 되고 일단 체계를 잡는 게 중요한 거니까 지금 기본 과정에 체계를 잡는 게 중요하니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 발생하는 게 원칙이다. 도달한 때.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뭐한테? 표백한 때 효력 생기는 게 원칙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다시 볼까요?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을에게 의사를 표시한 겁니다. 그럼 이때 갑의 의사 표시를 기준으로 하면 갑의 이름 뭐죠? 표의자. 을의 이름은 상대방.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의사 표시를 발신을 한 거야. 보내고 난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또는 제한경자 됐다는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취소에 관한 편지를 우체통에 투입하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로 즉사했다 또는 제한경자 됐다는 겁니다. 그래도 갑의 의사 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밑에 의사 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상대방에게 뭐하면 도달하면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갑이 취소에 관한 의사 표시를 을에게 보내고 난 다음에 발송하고 난 다음에 사망하거나 제한행위자가 되어도 이 갑의 의사 표시가 을에게 뭐하면 도달하면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대신 조심하실 게 있는데 의사 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반드시 누가 죽어야 돼요? 표의자가 죽어야 돼요. 누가 죽어야 한다? 표의자. 그러니까 지문에 잘 봐야 됩니다. 표의자가 사망했는지 상대방이 사망했는지 잘 봐야 됩니다. 다시 의사 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반드시 누가 죽어야 한다? 표의자가 죽어야 한다. 누가 죽어야 한다고요? 표의자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내용이고요.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갑의 의사표시가 을에게 도달이 됐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가 제한경자라는 겁니다. 여기는 누가 제한경자인 경우죠? 표의자. 여기는 누가 제한경자? 상대방. 그럼 상대방이 제한경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대방의 미성년자 같은 능력이 모자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도달은 했는데 상대방 쪽에서 능력이 모자란 사람이다 보니까 표의자는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럼 표의자 갑은 의사표시가 도달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신 누가 대항할 수 없다고요? 표의자. 누가 대항할 수 없다? 표의자. 그럼 뒤집어 말하면 상대방 쪽에서 제한경자 쪽에서 도달의 효과를 주지 않는 건 상관없는 겁니다. 누가 대항할 수 없다고요? 표의자가 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능력이 모자란 사람이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미성년자의 경우에 능력 메꿔주려고 부모 같은 법정 대리인이 존재하죠. 그럼 이때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알았다면 다시 표의자는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바로 문제 풀어보겠어요. 해봅시다. 이건 조문 응용하는 문제니까 금방 풀 수 있을 거예요. 풀어보세요. 자, 찍으셨어요? 그 학습 질문에 그런 글이 많더라고요. 자기는 인강생인데 문제를 풀어보면 맞추는 경우가 웬만하면 없다는 거예요. 찍는 것마다 다 틀리는데 학원 수강생들은 어떠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제가 답을 달아주긴 했어요. 내가 해설할 때 사람들을 잘 쳐다보지 않는다. 그리고 문제 풀고 난데 사람들의 표정도 그렇게 밝지는 않다.
실제로 해보면 이렇게 들을 때는 끄떡끄떡해도 문제 풀 때는 자꾸 실수하는 것들이 생기죠. 그래서 자꾸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강의 듣고 바로 이제 푸니까 그래도 좀 낫죠. 근데 한 주가 지나고 2주 지나면 머릿속에 다 기억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반복해서 보려면 지금 좀 그 품이 들어도 힘이 들어도 그 강의를 같이 들으면서 교환에다 뭘 남겨놔야 돼요. 그래야 반복할 때 내용이 풍성해지니까 지금 좀 노력을 들여서 내용을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기억.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 효력 생긴다. 땡 틀렸죠? 언제 효력 생기는 거예요? 도달. 니은법 격지자 간의 청약은 도달주에 의한다. OX. 얘는 O. 청약 동그라미 하고. 청약하면 뭐 생각나야 돼요? 내자. 항상 도달이죠. 항상 도달. 그러니까 대화자든 격지자든 청약은 항상 도달주의가 적용되는 겁니다. 하다가 실수하시면 자꾸 질문하셔야 돼요. 학습 질문 까먹으시면 안 되고. 지금 바로 잡고 넘어가야 실수하지 않게 되죠. 디귿.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제한응역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OX. X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상대방이 틀렸죠. 그 끝에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누가 죽어야 한다. 표의자. 제가 엄청 강조를 한 거니까 지문에서 탁 보이게 되는 거죠. 이거 누가 죽은 거야? 상대방.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제한응역자 되면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응역자가 되었을 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1번. 1번은 키워드가 뭐죠? 세자가 키워드죠.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뭐했다? 알았도 이렇게 돼. 알았도. 그게 키워드죠. 그러면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알았으니까 표의자는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의 제한응역자인 경우에는 표의자는 대항할 수 없는데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알았다면 다시 표의자는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럼 이거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뭐 골라야 돼요? 기억, 디귿, 리을 이렇게 골라줘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보겠습니다.